안녕하세요, 이희찬입니다. 작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북방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신북방 정책, 말부터가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 누구와 하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북방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 146회 시작하겠습니다. 고정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여행작가 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일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완전체로 모였네요. 시작에 앞서서 광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1월 5일 날 강남에서 러시아 외식 창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적이 있는 밥집 송현숙 대표님과 조규택 대표님께서 세미나를 진행하시는데 지금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참고하시고 혹은 러사모에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국민대 이상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서 모셨습니다. 제일 바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러시아하고는 어떤 인연으로? 조금 긴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을 마치고 대우그룹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당시 대우그룹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에서는 삼성, LG에 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언제적이죠? 1990년이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당시 김우중 회장이 한참 세계 경영을 부르짖고 세계로 나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시절에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3위였던 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역전을 시키자.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당시 소련방이 거의 마지막 단계였었는데요. 그거를 기회로 적극적으로 소동구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어떤 스타디를 갖다가 했고, 그 스타디하는 멤버들 중에 하나가 제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 인연이 돼서 사실은 1990년도부터 러시아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조사해서 사장님들과 회장님들께 보고를 드렸었고요. 또 그 인연이 돼서 제가 또 러시아로 유학을 가게 된 것도. 그러면은 학사 석사는 러시아와 관련이 없으셨습니까? 네, 저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학원은 또 경영과학을 했고요, 카이스트에서. 그래서 사실은 뭐 경영학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대우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에 들어가면서 러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저에게 뭐 큰 제 삶의 변화를 갖다가 만들어준 계기가 됐습니다. 의외입니다. 당연히 러시아어를 공부하셨고 그 인연으로다가 또 러시아에 유학도 가시고 일도 하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어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유학을 갈 준비를 사실 한 1년 정도 전부터 꾸준하게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를 갖다가 배워야 되는데요. 당시 교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덕수 교수님의 독학 러시아 첫걸음이라고 하는 책을 사가지고요. 그 태부까지 제가 완전히 외웠습니다. 정말 가기 전까지 완전히 외워가지고요. 비행기 탈 때 제가 아르프로트 타고 이제 가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프라보다지를 갖다가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만 제 옆에 앉았었던 러시아 분이 깜짝 놀라면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독학 러시아를 배웠을 때 그 공부했을 때 이 발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교수님들이니까 아무래도 천천히 말씀해 주셨는데 러시아 말이 그렇게 빠른 걸 갖다가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제가 비행기관에서 만난 게 첫 러시아인들이었거든요. 그전에는 테이프로 들을 수 있었던 목소리가 다였는데 실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빠른 데다가 뭘 물으시는데 그냥 가보니까 러시아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하는구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패닉이 돼가지고요. 그냥 빠자스다 이렇게 단어밖에 일밖에 단어를 못했습니다. 다 통하죠 그거는. 네. 그렇지만 이 양반이 좀 약간 생뚱맞다고 생각하더니만 그냥 뭐 더 이상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우라는 회사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그럼 다시? 93년도 6월 말에 그만뒀고요. 러시아는 93년도 8월 달에 처음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유학을 가신 거예요? 네네, 딱 2달 만에 이제. 상당한 결심이 필요한 그때 일이 러시아도 아닌가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90년대 그런데 초반. 회사를 그만두고 러시아로 유학을 간다.
왜 가셨어요 그때? 일단 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나라 분들이 모르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우그룹에 들어갔을 때 전자회사 다녔을 때 매해 안티덤핑으로 굉장히 많은 제소를 갖다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반덤핑 관세를 얼마를 두들겨 맞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을 잃느냐, EU 시장을 놓치느냐 이런 것들이 사활적으로 결정되는 시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1986년, 87년, 88년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갖다가 보이면서 301조, 이거 미국의 통상 301조 그리고 EU 출범 이런 것들이 통상 장벽으로 다가오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주로 OEM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성 공장이나 LG 공장이나 대우 공장을 가더라도요. 전자 공장 내에 상당히 많은 브랜드가 삼성이나 LG나 대우 브랜드가 아니고요. 월풀이나 미국의 G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는 상품을 팔았는데 OEM으로. 그렇죠. OEM 방식으로 갔는데 이게 좀 다 반덤핑 관세를 맞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시장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악성 재고들이 쌓였었는데 이게 사실은 소노동구 시장이 열리면서 그 시장은 우리 제품이 막 흘러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전자제품 회사들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브랜드 세일이라고 합니다. OEM 방식을 대칭해서 브랜드 세일을 갖다가 했는데 이 브랜드 세일을 어디서 성공했느냐 바로 소동구 시장에서 성공한 겁니다. 특히 가장 큰 성공은 소련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19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이 서방에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가지고요 불참해 버렸어요. 그리고 1984년도 LA 올림픽을 또 동구 진영에서 미국 LA 올림픽을 갖다 보이콧해 버렸어요. 그 당시 굉장히 큰 스포츠 이벤트였던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체제 경쟁을 하는 어떤 선전의 장이 되기도 했었지만 자기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들을 볼 수 있는 경기를 1976년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계속 못 본 거예요. 근데 이걸 1988년도에서 서울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가난하다라는 이미지에 있었던 나라가 이거 굉장히 잘 사는 나라다라고 하는 느낌 그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느낌 거기다가 나중에 전자제품을 봤는데 일본 제품만큼이나 좋은데 가격은 착하다. 그러니까 가성비로서는 최고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EU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일본 기업들한테 치였잖아요. 왜냐하면 제품들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광고도 많이 하고 그동안 채널에다가 유통망에다가 뿌려놓은 자산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 제품들이 구석에 처박혔었던 상황이었는데 소동구 시장에서는 갑자기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잘 팔리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삼성, LG, 대우가 우리가 어찌 보면 글로벌로 나가는 시장에 있어서 첫 번째 디딤돌을 어디서 우리가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 서구 시장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일본 기업도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잘 짜느냐에 따라서 극복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 전자시장에서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제가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 어찌 보면 글로벌로 나가는 창을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만두고 갈만하기도 하네요. 한너 수교 이전부터 이미 우리나라 제품들이 소련으로 들어갔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기억하는데요. 당시 비엔나 지사하고 헬싱키 지사의 물량이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사실 유럽에서 소국이잖아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시장보다는 훨씬 작은데 수출 물량이 갑자기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파악을 했더니만 비엔나에서 바로 동구시장으로 제품이 흘러가고 헬싱키에서는 소련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물건들이. 직접 안 들어가고 간접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93년도에 유학을 가셔서 어떤 공부를 하셨습니까? 사실은 쟁취에 가서 논문 주제를 잡은 것보다는요. 1년 동안은 사실 저는 그냥 어학연수처럼 러시아어만 공부했습니다. 박사과정 바로 진학이 안 됐고요. 예비학교에 가서 러시아어, 러시아 역사, 러시아 문화, 러시아 작품 같은 것들 조금 읽고 그랬었습니다. 러시아 경제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러시아 당시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몰라가지고요. 한국에서 번역됐던 책이나 영어 책을 갖다가 처음에는 좀 보고 공부를 했다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이제 러시아 책으로 다 바꿔버렸죠. 예. 그래서 언제까지 계셨어요? 94년도부터 99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과정에서. 예. 가장 험한 시기에 계셨네요. 험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즐거웠던 시기를 가지고 뭐 이야기 많이 할 거리는 별로 없는데 어려웠던 맞아요. 시기는 네. 오히려 할 이야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더 기억에 잘 군대에서 남고. 그 어려운데 갔을 때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야 우리 옛날에 고생 많았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도 사실은 그 당시 같이 유학했던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공통의 기억들이 예. 재밌는 맞습니다.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네. 그때 공부를 마치고 그럼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뭐 대부분 모든 교수님들이 하는 것처럼 저는 99년 6월 달에 들어와가지고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 숭실대학교에서 러시아 쪽이 아니었고 사실은 통상 쪽 관련된 강의를 저한테 맡겨가지고요. 그때부터 강의를 했고 러시아와 관련된 강의는 그 다음에부터 이제 고려대학교랑 다른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네. 러시아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러시아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 사실 OEM에서 이제 수출 시장이 막혔고 그 당시에도 보호무역주의가 국제 정세를 갖다가 결정하는 예. 구조였고 그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칫 우리 무역이 경쟁력을 잃고 길을 잃을 수 있었는데 어찌 보면 아주 좁게 나 있었던 소련과 동부 시장의 길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좀 더 큰 그때 당시 굉장히 지날 때는 고통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긴 편안한 길을 갖다가 좀 만들어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97년도, 98년도 양 국가가 경제위기가 왔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따지고 보면 되돌아보면 이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또 한 번 우리 경제 또는 우리 무역의 어떤 업그레이드 하는데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97년도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리고 98년도에 러시아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위기가 왔을 때 상당히 많은 외국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불행히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온 덕택에 본사에서는 들어올 생각 많아. 들어오면 바로 너는 그냥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들어오겠어. 그 모스크바에 있었던 주재원들이 98년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자기들도 개인적인 아웃이 되니까 그 시장에 살아남기 해가지고 러시아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길을 나가고. 열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다가 오히려. 그 당시에 존재했던 많은 외국 기업들은 떠나버렸으니까 무주공산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기회가 그렇죠. 그래서 첫 위기가 번째 기회. 90년대 그 당시 통상 파고 때문에 어려웠을 때는 브랜드 세일이라고 하는 걸 러시아 네. 시장에서 할 수 있었고요. 어. 그리고 98년도에 소니나 이런 기업들은 다 떠나버렸는데 삼성이나 다 LG 남아있었지. 다 지켰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발판이 돼서 물론 다른 시장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국내에서 R&D 연구한 사람들도 연구개발도 많이 했지만 그 시장에서 일본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이 더 큰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글로벌 삼성, 글로벌 LG 그러네요.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큰 가능성과 기회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또 한 번 기회가 만들어졌군요. 그렇죠. 97년, 98년에. 그런 식으로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때 러시아가 많이 어려웠는데 모두가 외면했을 때 우리는 의리를 남아있었고. 지켰다. 근데 이게 그렇게 의리라기보다는 의도적이었다라고만 어차피 볼 수는 한국 와도. 없겠네요. 네, 뭐 오면 실업자가 되는 게 보면 더 난린데. 어쩔 수 그러니까 없이. 일단 개인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에도 좋게 또 한국에도 좋게 작용을 해서 시너지를 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뭐 사건들은 뭐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가 가장 컸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이제 2001년도부터 아주 이제 러시아 경제가 부활하는 그 시기부터 아주 다행스럽게 국민대학교에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러시아가 아직도 이제 경제 위기라고 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고 푸틴 대통령이 집권 시작을 한 거였고 그리고 2003년도에 유코스라고 하는 석유회사 관련된 사건이 터지고 이래서 사실 서방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이제 그 러시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01년도 들어갔을 때만 해도 학생들 갖다가 러시아, 중국, 일본을 이렇게 뽑았었어요. 네. 국자부로도 했었고 2학년 때는 이제 자유경쟁을 통해서 학생들을 배정을 받는데 사실 제가 갔던 첫 해, 둘째 해까지만 해도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 모집에 늘 고민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다른 과 선생님들조차도 러시아과 학생들을 좀 모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같이 좀 행사에 동참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좀 많이 분위기가 많이 지금은 바뀌어버렸습니다. 좋아졌죠. 후반에 네, 오면서는 네. 이제 역전도 되기 시작했고요. 뭐 특정 나라를 말씀할 수는 없지만 어떤 나라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모집하고 예, 뭐 그러니까 세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일본이었습니다. 예, 그럼 대충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겼네요, 러시아가. 예. 우리나라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서 어떤 가능성들을 봤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북방 정책이라는 것들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만 이제 말씀을 편안하게 드린 거고요. 사실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큰 용기들이 굉장히 역할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88 올림픽을 갖다가 진행을 해야 되고 또 88 올림픽을 이왕이면 좀 성대하게 하고 또 한반도가 평화의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77선언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갖다가 기울였고 그 과정 속에서 한소 수교, 한중 수교 이룰 수 있었고요. 한소 수교하면서 경제협력의 어떤 마중물로서 당시 경협차관을 30억 불 집행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물론 그중에서 시사학 7천만 불만 실제로 집행이 되고 나중에 다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제도적인 노력과 또 실제로 협력을 만들기 위한 기금 같은 것들이 마련되었고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음에 소련 시장을 유럽에 있는 기업들보다 훨씬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 정부가 만들어준 제도적인 역할 그리고 88 올림픽이라고 하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이런 것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성공을 누린 거고요. 사실 그때 우리 기업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경협 차관이 사실은 마중물 역할을 갖다가 러시아 쪽에서는 해줬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전대 차관이어서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그쵸. 빌려준 예. 분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대 차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좀 더 쉽게 시장을 들어갈 수 있었고 우리 물건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러시아 사람들은 또 한국 제품을 보다 더 쉽게 살 수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아까 기업이 잘했다고만 이야기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책적인 네. 정치 지도자의 통큰 결단과 정책적인 지원과 또 국민들의 지지들도 심정적인 지지들도 굉장히 작용을 했다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대한민국 팀이 만드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그 레드 컴플렉스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상적인 그런 소련하고 수교를 맺는다? 물론 당연히 그 정치권에서 찬성의 목소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아마 무엇보다도 보수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노태우 네. 대통령이 보수 정권의 통치자였고 예.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이 좀 더 통 큰 어떤 결단을 내렸을 때 좀 더 상대적으로 일을 하기가 좀 쉬웠던 부분은 네.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방 정책의 출발이 사실은 한소 수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북방 정책의 역사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제 노태우 정권 이후에 모든 정권이 사실은 대륙 국가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해왔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은 북방 정책 버전 1.0이 다양한 이름으로 좀 바뀌었었습니다. 바로 전 정권에서는 유라시아 인itiative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고 또 그 전에는 또 다른 뭐 철의 실크로드, 3대 실크로드 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 따지고 보면 지금 신북방 정책은 우리 국가의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지금까지 꾸준히 진화를 갖다가 해온 상황이었고요. 물론 이제 경치맥 북방 정책을 펼쳤을 때의 어떤 국제 환경은 비교적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모든 걸 할 수가 있었던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경제도 이제 더 많이 커졌고요. 주변의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도 복잡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낼 수 있었던 것들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비판적으로 보면 너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 상황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똑같은 개념이더라도 틀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금은 맞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건설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그럼 그때 왜 털렸느냐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어떤 국제 정세라든가 그 당시에 어떤 우리 기업의 어떤 준비 수준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그 당시에 우리 기업들이 생각했던 기본적인 방식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던 방식들이 조금씩 어긋났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가 북한 문제와 관련된 의견 차이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들도 한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정부가 못한 거를 워낙 더 많이 보는 편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 북방정책 버전일은 사실은 충분하게 성공 못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원래 기획했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또 뭐 교차 승인까지 다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충분하게 달성 못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이제 이런저런 사정들이 생겨서 못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역을 지금 당시 2억 달러에 불과했던 거를 뭐 우여곡절을 굉장히 많이 타가지고 260억까지 올렸다가 지금 200억 달러 정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의 기회를 저는 잘 살렸다고 생각됩니다. 90년도 시장이 열렸을 때 그리고 97년도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중간에 조그만 식의 어떤 성공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큰 흐름은 아니었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이 저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 또 중요한 정책들을 내놓고 또 러시아의 어떤 협력을 중시하는 것은 이 위기의 어떤 상황들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한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지금도 러시아에서 유라시아과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한러 관계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왔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왔고 또 이제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살리냐 안 살리냐에 따라 가지고 또 언젠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야 그때 정말 잘했다 안 잘했다라고 하는 걸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조금 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러면은 북방 정책의 핵심은 경제 협력이라고 봐도 됩니까?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사실은 가끔씩 이제 그 정치 지도들 가운데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좀 하려고만 하는. 당연히 저는 한반도에 지도자로 있다 그러면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변 국가의 관계를 잘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만 올인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러시아도 또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어떤 플레이어이고 또 세계 체제에서 어떤 중요한 행위자인데 그냥 단순하게 요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력 관계를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비대칭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엇박자를 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성과를 못 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정부 정부 들어와서 신북방 정책과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고 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남북 관계 대륙 정책을 갖다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경제 문제가 잘 되면 지정학적인 긴장 관계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지금 신북방 정책이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경로 의존적 타성에 의져 가지고요. 에너지는 어디서 수입한다고 생각하세요? 떠오르는 나라가. 중동? 그렇죠. 네, 중동입니다. 중동이죠. 근데 중동이 사실은 중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대부분의 지금 우리 천연가스나 석유를 중동에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쉘가스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요. 미국이 이제 중동 문제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가지고 올 수 있었던 모든 수송 길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것들을 걱정한다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었던 경로 의존적 타성에 입각해가지고 옛날 길을 따라서 그냥 당연히 오늘 왔던 에너지 내일도 오실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갖다가 줘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면서도 가까운 이웃에 맞아요. 누가 있느냐 바로 러시아가 러시아. 있습니다. 안 봅니다. 근데. 건너뛰어서 중동으로. 그래서 첫 번째가 저는 이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예. 큰 변화를 갖다 가지고 있고 사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체인이라고 합니다. 밸류체인.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술적인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공장 그러면 몇 많이 내뿜고 하는 거. 사실 이런 공장 그러면 다 그냥 값싼 인건비에 있는 국가 이 생각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깨졌죠. 미국도 리쇼어링 하면서 다시 자기 나라 기업들 미국으로 불려 들어오고 있고요. 독일도 자기 나라 땅에서 아디다스 신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글로벌 분업 구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 개발은 실리콘밸리에서 자본은 뉴욕이나 뭐 런던에서 뭐 인력은 그러니까 노동력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네. 값싼 뭐 이렇게 우리가 분업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 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분업 구조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필요 없어질 수도 있고요. 리셔플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그 글로벌 분업 구조에서 일종의 어떤 수익적 분업 체계에서 일정한 포지션을 갖다가 가지고 거기서 성공을 했다가 했습니다. 모범생으로서. 근데 이제 이 모범생 자리가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모범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목 바뀌었고요. 네. 먹고 살아야 되지 먹고 사는 않아서.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경쟁들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놓고 표준을 놓고 경쟁하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표준을 놓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이제 한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파트너로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럼 결국 몸값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몸값을 높이는 방법들이 뭐냐?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타성적으로 할 게 아니라 새롭게 한번 보자는 거죠. 누구랑 협력하는 게 필요한 거고 이 분업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한 거고 가치 사슬을 어떤 식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 와중에 러시아가 극동에 대한 중시 정책을 쓰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러시아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사실 어떻게 보면 쉘가스를 값싸게 공급하니까 미국에 돌아가는 기업들이 값싼 에너지로 제조업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써가지고 사람 별로 필요 없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한번 그런 고민들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신동방 정책을 펼치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다가 왜냐하면 러시아 국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만나서 보면 당신들은 시베리아가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냐 했더만 내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나도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지금 그렇게 되는 거 갖다가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 게 1990년대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사실 아마 역사상에 러시아 지도자 중에 극동을 이렇게 매해 적어도 한 번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두 번도 오시는 거고 이렇게 자주 오시는 지도자가 러시아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태 지역을 러시아의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데다가 우리는 또 이제 이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뭔가 또 새로운 어떤 협력 구도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1990년도 OEM에서 브랜드셀러 넘어갔을 때 또 97년, 98년도 위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됐다는 그 조건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그 당시보다 더 굉장히 폭풍적인 퍼펙트 스톰에 가까운 어떤 위기적 상황이 오는 거고 그런 위기적 상황에서 러시아를 우리가 어떤 좋은 파트너로 다시 삼아서 글로벌 시장으로 또 세계 시장에서 또 당당한 국가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북방 정책은 그동안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이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정책으로서 입안이 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북방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그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 우리의 입장이긴 한데 일본이나 중국도 똑같이 러시아랑 협력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우리 못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정도면 일본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어떤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한미동맹, 한미 FTA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미일동맹도 있고 그렇죠. 일본도 참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은 또 사실 이제 중국 드림, 그러니까 중국 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갖다가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그렇죠. 노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와중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쟁적 이점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를 놓고 보면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하나는 중국이 못 해주는 것과 일본이 못 해주는 것을 한국이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네. 돼요. 그리고 파트너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트너가 되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좀 안전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중국과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닿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팽창했을 때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러시아는 없느냐라는 생각을 보면 저는 똑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원하지 않는 관계가요. 미국과 캐나다 관계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에 의존하는 어떤 구조잖아요. 캐나다가. 그렇다고 캐나다를 갖다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러시아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 학자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가. 그러니까 중국과의 러시아 관계가 그러한 관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사실 만약에 새로 어떤 협력 관계를 그동안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게 중국과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약간 불편한 부분들. 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아직 불편할 수 있냐 그러면 사실은 전쟁을 해본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더 많은 역할을 갖다가 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본보다는 한국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네요. 부담이 없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담이 없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래도 부담이 없는 일단 부담이 없는 이때 보면 협력 관계를 만들어놨을 때 협력 이후에 서로가 관계가 좋아졌는데 그 관계에 대한 의존도라든가 그 관계가 줄 수 있는 위협도라든가 이런 거는 한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세 나라 중에서는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패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대놓고 아주. 네. 러시아는 또 유럽으로부터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계속 받고 있고 네. 거기에 중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긴 하지만 중국이 너무 커져버리면 이게 부담이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기도 네. 하니까 맞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러시아랑 그렇게 협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가 갑자기 엄청나게 성장해서 중국의 위협이 될 거라는 걱정은 좀 덜 하나요? 그 역사적으로 만주를 놓고 과거 세력의 제정 러시아랑 청나라랑 대립했던 걸 보게 되면 중국도 러시아가 아주 커지는 것 자체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바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역설적으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이 만약에 어떤 구도가 되면 반드시 러시아랑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이제 한중일 세 나라 중에서 러시아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패권을 지향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남은 나라를 그렇죠. 침범을 특별한 한 이유 게 때문에 없죠. 공격적인 모습을 본 적이 물론 일본이 있었지만 그게 굉장히 항구적인 국가의 어떤 형태로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국은 조금 더 스마트한 국가였다고 판단이 돼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당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한국이랑 경제 협력을 해서 아무리 한국이 커도 한국이 갑자기 막 패권 국가가 돼서 위협할 거라는 걱정은 없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작용하겠죠. 물론 이제 가끔씩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러시아가 땅에 가가지고 우리 땅이었다고 막 고토를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저는 좀 낯뜨거워요. 왜냐하면 꼭 한마디씩 하시고. 아니 그 이야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물론 이제 가끔씩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을 가진 국가랑 핵도 없는 나라가 아니 그 나라 땅을 뺏겠다고 지금 뭐 가격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존과 공영의 어떤 공간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나라. 그러니까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다른 나라의 어떤 침략이나 약탈을 위한 어떤 측면의 협력을 갖다가 추구하기보다는 공존하고 공용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좀 부각시켜서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이점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에너지도 안보가 굉장히 위험하고 식량도 굉장히 안보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95%의 식량을 대부분 우리가 쌀은 다 자급자족하지만 대부분의 식량을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데 식량 안보 문제도 고민했다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극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거의 생태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리적 국경이 없다 그러면 아마 삼탑 현상에 의해서 러시아랑 한국은 정말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나라가 아닌가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극동 개발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국익에 가장 합당한 파트너가 한국이고 또 우리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러시아랑 같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우리의 어떤 문제들 아까 말했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변화를 러시아랑 같이 러시아 땅에서 파트너로서 또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우리의 역사적인 땅이지만 러시아의 영토인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이웃 나라인 러시아랑 만들어간다 그러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 어찌 보면 한중일 세 나라 관계를 보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서로 조금만 좀 세지면 서로 상대방 좀 약간 괴롭히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했는데 예. 그런 역사를 갖다가 안 할 수 있는 이웃 나라를 갖다 만들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지정학적 지옥에 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조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정학적 지옥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러시아랑 협력 관계가 우리에게 또 주는 어떤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신북방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은 좀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게 이제 특히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바이벌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멀리 들어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모든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게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망 연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한다 그래도요. 각국이 법제도도 바꿔야 되고 또 관련되는 HDVC 라인을 깔기 위한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생산하는데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력망은 지금 합의가 되더라도 7, 8년 이상이 걸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어떤 일은 지금 당장 시작했을 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라인브리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라인브리지를 사업을 보게 되면요. 남북로 삼각협력과 관련된 꼭지가 들어가는 철도 연결, 교통물류, 또 항만 개발, 철도, 가스관, 전력망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어도 계속 우리가 그런 기반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고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따라서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안 되냐고 소리칠 게 아니라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것들 갖다 고민해야 될 것이 분명히 다 판단해야 되고요. 또 시급성 문제들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또 있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될 것들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제가 만나본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되면 그런 시간적인 축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 부분이라든가 수산 부분이라든가 보건의료라든가 환경 같은 것들은 실제로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약간 좀 심플하고 작고 스몰하고 그리고 약간 더 스피드하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갈 수도 있고 몇 개의 S 전략으로 이렇게 네. 스피드, 스몰, 스마트, 뭐 시그니피컨트 뭐 예. 하여튼 그런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서 뭐 나인브릿지 사업을 쭉 보니까 큰 건들은 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엄청 것들. 걸리는 것들이에요. 메가 프로젝트가 많죠. 이게 또 중간에 정권 바뀌고 정권이 또 우리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도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유 때문에 10년짜리를 하도 중간에 가다가 엎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10년이 아니라 사실 더 걸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장기적인 거는 한쪽에서는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단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를 굉장히 원하잖아요. 이 단기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약간 이제 농업, 수산업 분야도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협력 의지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저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관광객입니다. 올 10월까지 거의 25만 명이 지금 가고 있고요. 매일 하루에 7편의 비행기가 뜨고 있고 일주일에 70편이 뜨고 있고 그리고 한두 편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또 실제로 더 다시 개설한다 그러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갖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비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이거 또 조금 더 생산적이고 조금 더 창의롭게 쓸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찾아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처음에는 신기하고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한 번 관광 오신 손님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러시아 당국도 최근에는 정말 연해주 정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맞아요. 레스토랑 주인들 모아놓고 한국 관광객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교육도 시키고 하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는 전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교육도 합니까? 네,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바뀌고 있는 거죠. 바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볼거리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 줄 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결국은 관광을 가는 거는 이제 볼거리, 먹을거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건데요. 예.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토크 가면 꼭 올라가는 독수리 전망대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편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시설 투자를 갖다가 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이제 주지사도 다시 당선이 됐고요. 리더십 문제도 해결된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탄력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건데요. 우리 관광객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걸 갖다가 러시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구글 같은 걸 쓰면서 가는 지역마다 구글에서 뭐 지역에 사진 찍은 것도 업로드도 하고 그래서 뭐 오늘도 뭐 보니까 이메일로 당신 뭐 몇 번 지금 리뷰가 돼서 뭐 올랐습니다. 뭐 한 4배 올라갑니다. 이런 거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거를 왜 구글한테 의존을 안 하느냐. 우리가 하면 안 되느냐. 러시아에다가 만약에 블라디보스토크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서로의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 만들어서 가서 봤더니만 이런 재미있고 좋은 공간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단순하게 우리는 소비를 하지만 모여서 다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돼요. 찾아온 사람들이 다시 그걸 갖다가 알리고 그리고 SNS라고 하는 속성이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요.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최근에 이 디지털 기기라든지 SNS를 이용해가지고요. 새로운 창업하는 것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 관광객들이 갔을 때 그걸 올리게 되면 그게 모여서 정보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해주 주정부가 되었던 블라디보스토크 시청에다가 야, 한국 관광객들은 이런 걸 갖다가 원한다. 일종의 그게 다 모이면 빅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서 좀 바꿔주라. 이런 거 좀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그거 갖다가 하는 사람은 뭐든지 그렇지만 막 많이 사용자가 생기면 또 광고도 수익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좀 더 관광객들이 가는데 그냥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는 하지만 소비하면서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뭔가 좀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수업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도 안 해가지고 내가 할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가끔씩 내가 이 서비스를 해볼까 그냥 아예 그냥 그만큼 교류가 많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럼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25만 명이 왔는데 이게 25만 명, 50만 명까지 가려 그러면 그런 중간에 어떤 모멘텀이 포인트를 지나지 않게 되면 안 그러면요 점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러시아는 왜 그렇게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극동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걸까요? 푸틴 대통령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동안 매년 이제 연두 교소라든가 국민들과 인터뷰, 극동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아태 지역 시장이 성장하는 거는 불가피한 거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GDP뿐만 아니라 자원 소비 모든 면에 있어서 아태 지역 시장이 유럽 시장을 점점점 압도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위기가 좀 오고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늦춰지고 또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갈지는 아직 정확하게 예단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저 시간이 지나면 아태 지역 시장이 유럽 시장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계의 가장 큰 땅덩어리 가진 국가인데 9,000km가 넘는 TSR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철도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러시아가 그런 가치를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갖다가 충분하게 실현시켜 왔느냐. 아마 그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막간 니흐바타이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거 충분하지 않았다. 표토르 대제가 그 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아랑게스크나 무르만스크까지 갔어서 배를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 상트페테르부르를 갖다가 개척하람으로 해서 유럽으로의 어떤 창을 갖다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결단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통구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상트페테르부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과거 바다로 나가는 게 두려웠던 지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야태지기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다시키는데 극동을 개발하면 그것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다가 러시아는 한 번도 자유롭게 바다를 나갈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었는데 이 북극해가 녹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유로운 항행이 가능한 국가가 되기 시작할 수 있는데 이 북극 개발은 사실 극동 개발하고 짝질 수밖에 없고 사실 극동 개발이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러시아의 아태 시장 진출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아태 경제권의 어떤 편입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가능하게 줘서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정체되어 있는 어떤 경제 구조를 탈피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GDP에서 12 또는 11위가요.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박스권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박스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도 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 거거든요. 러시아도 전환점이 필요한 거고 우리도 전환점이 필요한 거고 양 국가가 이런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에 공교롭게도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더라.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왜 많으냐에 대한 답이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로 대책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가 보는데 같은 방향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극동을 개발함으로써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다른 결과물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사실 이제 이번에 하바롭스크에서 선거에서 푸틴이 지지했던 지도자가 떨어지고 연해주에서도 사실은 엎치락뒤치락해서 재투표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쪽 지역에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극동에는 그렇게 오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극동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에 사는 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여주고 또 그 대가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직접적인 이유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다른 이유는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늘 느끼는 위협이 다른 나라보다는 큽니다. 왜냐하면 국경이 2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2만 킬로에 킬로마다 한 명씩을 앉혀놔도 2만 명을 배치해야 되고요. 적군을 시키려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는 영토가 축소된 경험을 소련이 해체되면서 15개 연방공화국이 독립하면서 영토가 축소되는 경험을 갖다가 처음 했는데 아마 극동 지역이 더 이상 이렇게 미발전 상태로 놔두게 되면 어느 순간 독립하겠다 또는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게 만들어주느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지만 인류 문명의 역사를 갖다가 보게 되면요. 로마의 변두리였던 런던이 금융의 중심지가 됐고요. 영영방에서 변두리였던 뉴욕이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을 했고요. 시골 마을이었던 싱가포르가 어촌이 지금 세계적인 항만이 됐습니다. 다 변경 지역에 있었어요. 늘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 말로 끄라입니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런 지역이지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북방 정책이라고 할 때 이 북방을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지금 아마 전체적인 포션을 보게 되면 러시아가 절반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한 50%고 조금 더 보게 되면 60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20에서 30이 중화아시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북방이라고 하는 원래 개념의 특히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동부 삼성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한반도와 자연적인 경계를 갖고 있는 지역과의 협력 관계. 접해 있는.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러시아가 가장 크고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화아시아에 있는 국가, 몽골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도 한반도 접경을 하고 있는 동부 삼성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가 아마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아닌가.
그 외에도 사실은 조금 더 뭐 많은 국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랑 파트너십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벨라루스라든가 또 러시아의 관계가 또 나쁘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국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카프카스 국가들도 일부 포함이 되는 것 같고 동슬라브 지역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 뭐 어떤 학자들은 터키까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너무 좀 동떨어져서 그렇지만 중앙아시아랑 또 문화적으로는 또 그렇죠. 비슷한 네. 부분이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쳐놓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프라이어티와 우선순위와 관심을 갖다 가지는 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라인브리지는 상징적인 거고요. 이건 극동개발과 관련된 부분이고 나인브리지를 좀 여쭤보고는 싶었습니다. 왜 나인브리지인지. 왜 9개인지. 근데 보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10브리지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 입안자들을 당사자들한테 물어볼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뭔가 그럼 9라는 숫자가 뭔가 되게 불안전하지 않아요? 9라는 진짜? 숫자가 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숫자일 수도 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단어를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네. 예. 단어를 만드셨거나 또는 단어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과 교류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예. 나인이라고 하는 게 구지 않습니까? 구를 쓰다 보면 머리 부분은 원을 동그라미가 그려야 되는 거고요. 구는 이렇게 획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를 쓰게 되면 이게 예. 되고 보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북한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공간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극동이고요. 구자의 자자가 자연스럽게 동해바다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무슨 그런 철학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예. 어떤 학자는 러시아가 일본하고 협력하면서 아베 총리가 8대 과제를 했다. 그래서 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얘기한다. 일본보다 일본보다는 플러스 1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8대 과제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나인브리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득력이 근데 있나? 나름 근데 그런 우스갯소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건 다 네, 그냥 아까 숫자에 이제 관련된 제가 거고요. 이제 구자를 네. 좀 더 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구자가 이렇게 동해바다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또는 8 플러스 1이기 때문에 9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보면요.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북방 정책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양국이 관심을 표현했던 사업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업들을 캐테고라이즈하고 묶어보니까 크게 봤을 때 한 9가지 정도가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9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쁜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대부분 다 9을 해야지 그다음에 뭔가 플러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9개 정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나머지는 같이 노력해서 또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래서 나인브리지 잘 보시게 되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플러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알파에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나머지는 따라서 우리에게 채워줄 수 남겨진 있는 과제. 부분들이죠. 맞습니다. 나인브리지 플러스 알파를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취지가 그렇다는 거죠. 아까 그 구자를 설명하실 때는 거의 해석이 종교적인 수준에 버금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우스갯소리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다 이제 그런 보면 이야기를 또. 하는데 실제로는 좀 더 보게 되면 양국 간의 협력 관계에 축적된 경험들이 예. 뭐 뭔가 좀 고르다 보니까 한 9개 정도 크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굳이 11, 12개를 안 채운 거는 두 자릿수로 네네. 넘어가면 좀 뭔가 좀 네, 정신없어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너무나 많은데 네. 이렇게 많지만 9개 정도 9개.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다 알파로 해서 덧붙여 나가자.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우스갯소리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게 계신 분들이나 또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나인브리지의 나인이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그리고 양국의 어떤 협력수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나름 숫자다. 그리고 왜 9이냐 그러면 10을 만들기 위해서 뭐든지 만들어서 채워나가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지난 정부만 하더라도 이번 정부는 뭐 출범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표면적인 관심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90년대 초반 수교 직후부터 이 한러 관계를 봤을 때 좀 희망 고문한다라는 느낌이 든 적은 없습니까?
일반인들은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할 때마다 뭔가 이름은 바뀌고 내용은 비슷한데 결과는 없고 기사 보면은 하기로 했다, 합의했다,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표현들밖에 안 보이고 또 희망 고문 아니야 하면서 신뢰를 계속해서 잃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현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희망 고문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누구나가 그 미세하게 미분해서 시간을 미분해서 이제 어느 순간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여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를 저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시행착오와 또 실제로 해보면서 뭐 못했던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 중에는 사실 우리 쪽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 또 파트너로서 러시아가 또 뭐 잘못해준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상황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미스매칭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희망적인 고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있게 되면 이걸 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금 더 크게 보거나 조금 더 다양한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그때 정보만 제대로 전달됐었어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안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또 거기다가 또 정확하게 보게 되면 사실 러시아의 파트너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엉뚱한 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 러시아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듣고 이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굉장히 자주 애용하는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하는 무슨 무슨 유통점이 있는데요. 러시아에 진출했을 때 결국은 그 사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접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마 처음부터 아마 일리아 같은 훌륭한 러시아 젊은이로부터 또는 러시아 전문가로부터 러시아 사람들의 소비 구조, 생각, 또 유통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통점에서 뭘 하는지를 차분하게 관찰했다 그러면 아마 저는 그런 실수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실수를 했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또 대대적인 투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엉뚱한 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렇다고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온갖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집은 또 너무나 또 성공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이고 자기 집은 또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이렇게 남는 게 그러니까 비즈니스나 이런 비즈니스를 했다가 하거나 또는 실제 사업을 했다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안 해도 될 실수를 하거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기업인들은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비즈니스를 해봐온 또 감각이 있고 나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촉이 더 좋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글로벌에서 성공했는 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서 하거나 또는 중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한 분들이 훨씬 더 성공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서 작가님하고 극동 그 미래청년 단 갔을 때 성공했던 현지 기업인들을 보게 되면요. 그분들 전부 다요.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해왔고요. 현지화가 되셨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자기 본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러시아의 파트너들과의 관계 속에서 꾸준하게 발맞춰 오신 분이 결국은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익숙합니다. 근데 사실은 러시아가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는 안 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블라디보스톡을 10년 전에 갔던 사람이 지금 가게 되면 굉장히 놀랍니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는 아니지만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거 러시아 사람들이 만드는 변화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 양국이 서로 간에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노력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 그런 희망적인 고문도 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유치한 팟캐스트가 하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역할들을 또 이제 그런 양국 국민들 또는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있는 러시아에 대한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을 갖다 불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세요. 포인트네. 지금 신북방 정책을 실행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쉽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으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의 입장이다 보니까 늘 조금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극동에 있는 상당히 많은 러시아 젊은이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또 사실은 최근에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것들 덕분에 러시아에 대한 특히 극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커졌을 때 이게 실제로 협력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에 의한 브릿지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저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어떤 시각에 따라서 또 변화된 환경에서 또 미래에 살아가야 되고 양 국가의 어떤 주역이 될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주인이기 때문에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기성세대가 좀 관심을 가지고 가져오면 하는 게 꽤 많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신북방 미래청년기획단 같은 사업은 스스로 배부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돼요. 시행착오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차분하게 그런 사업들을 다양한 형태로 좀 계속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요. 양국의 젊은이들 정말 창의롭고요.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만 주면요.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필드에서 교육을 하시면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전공자들의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많이 이렇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체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에 러시아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가 훨씬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뭐 부끄럽지만 2001년도 제가 국민대학교에서 일을 할 당시 처음 졸업했던 학생들은 전공을 찾아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셋에 둘 정도는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런 것들이 체감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러시아와 관련된 공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지금은 우리 과 학생만 아니고요. 경제통상학부 학생 같은 경우에 저희 수업을 들으러 오는 경우들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더 관심이 넓어진 거고요. 또 자기네들이 공부한 게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바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지 조금 더 긴장을 가지고 보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걸 내가 해본들 사회에 나가서 써먹지도 않을 거 이거 왜 교수님은 이렇게 귀찮게 자꾸 시키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과는 다르게요. 예. 지금은 제가 실제로 현업에서 정말 면접 갔을 때 네가 저 러시아 전공자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 갖다 보여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고민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지금 학생들의 그 학습이나 또 러시아에 대한 몰입도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끌었다가 또 식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유행처럼. 것인가 아닌가 예.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정 국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는 그 국가의 어떤 성장이나 발전의 높낮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근데 지금 러시아 경제가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집권 4기 들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디지털 경제거든요.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도시 개발, 뭐 새로운 어떤 공간, 환경 창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다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갖다가 하고 있어서 러시아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가능성들을 서로가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 플랫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실제로 러시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생각해 보면은 졸업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라는 것으로 이게 연결되지 않는 이상 사실 그들한테 러시아에 애착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현실적인 이유 생각해 보면은 우리야 뭐 러시아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하니까 관심도 갖고 애착도 갖고 하고 있지만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서 쭉 살다가 대학 와서 러시아를 갑자기. 처음 접하고 하는 분들에게는 진짜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이상 굳이 관심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채용도 많이 하면은 관심들이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전공자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언어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언어를 잘해야 된다. 언어를 잘해야 된다. 네, 그런 이 생각을 부분에 가지고 대해서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러시아를 하다가 공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 전공 분야의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치 경제 쪽과 관련된 러시아 언어는 네.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저도 문화 쪽으로 가게 되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요. 원래 전공 분야만 단어도 처음 듣고요. 어떤 문학 작품은 뭐 읽어본 적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 언어를 건 갖다가 아니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요. 언어라고 하는 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요.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어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소통을 잘합니다. 그리고요. 더 편견이 있기 때문에요. 더 정확한 정보를 편견이 알아냅니다. 없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모르겠지. 안 되겠지. 지리짐작 포기하는데요. 저랑 출장 갔을 때 모든 그 새로운 걸 알아낸 사람들은 처음 가신 분들. 물론 이제 굉장히 잘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강박관념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걸 갖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시되 저는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언어 배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 게 푸틴 대통령 연설문입니다. 첫 번째 푸틴 대통령의 연설은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플러스 알파로 밑에 자막도 어떤 경우는 있고요. 있습니다. 크레물에 있는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푸틴 대통령 그날 말씀하신 거 러시아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요. 굉장히 분명한 발음하시고요. 보통 러시아 남자들이 발음하는 거 잘 못 알아들어요. 맞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흘러가. 막 흘려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남자들과 여자들 발음을 보게 되면 남자들이 좀 더 많이 흘립니다. 푸틴 대통령은 굉장히 맞아. 분명하게 명확한 단어 쓰고요. 쉽고 그리고 잘 따라해서 보게 되면 푸틴 대통령 연설문만요. 한 1년만 따라가지고 공부하면요. 도대체 넌 어디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러시아 말을 쓰니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사실 저는 유학 시절에 제가 러시아 말 하도 몰랐던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외웠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많이 의존했던 분의 연설은 옐친 대통령이었어요. 옐친 대통령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요. 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들의 말씀에는 나름대로 러시아어 굉장히 아름답게 그쵸, 쓰려고 노력할 그쵸. 거고요. 똑같은 단어인데도 왜 저 단어 쓰는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특히 요즘처럼 다양한 매체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언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삼고 소통할 의지를 없는 거를 가리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소통할 의지만 있다 그러면 그 언어적 장벽이라고 하는 건요. 노력에 의해 따라서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는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부터 러시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2001년도부터 조금씩 올라가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는 2005년도부터입니다. 근데 서구인들은 그 서방에 있는 상당히 많은 러시아에 대한 전문가들 그룹들은 2001년도부터 조금씩 투자를 하다가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2005년도, 6년도 뜰 대로 뜰 만큼 됐을 때 야 이거 정말 시장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요. 물론 성공적으로 빠져나온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상투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그냥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사실 어떻게 뭐 옛날에도 뜰 거다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뜨기도 했고요. 또 중간중간에 또 한번 또 주저앉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길게 보면 언젠간 뜨겠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나오기도 해야 되고 뭐 모든 지금 세상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러시아 시장은 반드시 그렇게 보여줘 왔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나 LG가 오늘날 있게 된 것에 있어서 러시아 시장이 준 행운적 기회를 그때는 모르고 또는 어쩔 수 없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갖다가 거둘 수 있었던 거고요. 길게 놓고 한번 차분하게 좀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은 10년, 20년이 아니라 지금 거의 30년째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라 그렇게 또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게 뭐 된다고 말만 하고 안 되는 것 같고 펌핑질은 계속하고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니까 비판적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설득이 많이 됐고요.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신북방 정책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결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저희가 그래도 뭐 한 분기에 한 번씩 정도는 모셔서 이런 현황에 대한 해석, 평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개척단 할 때 서 작가님이 헌신적으로 학생들 도와주고 하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계속 아유. 지켜보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요. 아유,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예. 급한 일이 있어도 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도 해외 몇 번 나갔다가 이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시간 내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상트페테르부르크도 다녀오시지 예, 않으셨습니까? 네, 상트 갔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발걸음 해주시고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화 연결이든 이렇게 직접 출연이든 좀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